네, 여러분, 형사소송법 강의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봤던 약식명령, 그리고 약식명령과 직결심판 절차의 비교를 바탕으로 해서 직결심판 절차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결심판 절차라는 것은 직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의해서 행해지는 재판 절차인데요. 그럼 어떤 사건을 직결심판으로 하느냐? 직결심판의 목적이 뭐냐?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 사건을 신속하고 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해서 직결심판에 관한 절차가 마련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직결심판의 청구는 직결심판 대상 사건은 지방법원이나 지원 또는 시구분법원 판사까지 포함해서 피고인에게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벌금 중에서도 20만 원, 그 다음에 구류와 과료에 처할 사건들이 직결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때 직결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법정형이나 처단형이 아닌 선고형을 기준으로 해서 정하게 됩니다. 법정형이 아닌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지요. 청구권자, 직결심판 청구권자와 청구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면 직결심판 청구권자는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경찰서장의 직결심판 청구권은 이와 같은 청구권은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예외가 되지요. 기소독점주의를 공부하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직결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직결심판 청구서라는 것을 제출하여야 되고, 직결심판 청구서에는 피고인의 성명이나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범죄 사실과 적용 법조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잠시 직결심판 청구서를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결심판 청구서 양식을 보시면요, 이와 같이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 지원장 또는 시군법원 판사를 수신인으로 해서 청구를 하게 되고요. 출석 여부 기재하도록 돼 있고, 피고인, 또 위반 사항, 위반 내용, 적용 법조 이런 것들을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면에 의해서 직결심판을 청구한다고 되어 있고요. 경찰서장이나 해양경찰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관계에 관해서도 공소장 일본주의가 배제가 돼서 적발 경위는 물론이고 증거물이 어떤 것이 있는지도 이렇게 적어서 청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강의하도록 돌아가서 보시면요, 이와 같이 경찰서장은 직결심판을 청구함과 동시에 직결심판을 함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물을 판사에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래 2008도 7375호 판결에서는 직결심판 청구와 동시에 판사에게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이 규정에서 공소장 일본주의를 배제하도록 한 취지가 무엇이냐에 대한 판결 내용인데요. 대법원 판결은 앞서 직결심판에 의해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판시상 5에서 보시는 것처럼 직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이 직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판사에게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제출하도록 한 것은 직결심판이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 사건을 신속 적정하게 심판하기 위한 입법적 고려 목적에서 공소장 일본주의를 배제시킨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판례이고요. 이와 같이 직결심판 청구가 되게 되면 심리와 재판을 하게 될 텐데요. 판사가 사건이 직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예를 들어서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사건이 아니라든지 할 수 없는 사건이라든지, 또는 직결심판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약식명령 같은 경우에는 공판 절차에 회부할 수가 있었는데, 직결심판은 심판이기 때문에 다시 회부하는 것이 아니고 직결심판 청구를 기각하게 됩니다. 그럼 기각을 하게 되면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직결심판을 청구했던 경찰서장 등은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하도록, 일반 형사사건으로 이제 송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네, 기각하는 경우에 검사에게 검찰에 송치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직결심판은 몇 가지 특칙이 인정이 되는데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단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본 것처럼 직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직결심판 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해야 되고, 그 경우가 아니라면 즉시 심판을 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즉시 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소장 부본을 송달한다든지 제1의 공판기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5일 정도 유예기간을 둔다든지 하는 규정들이 적용되지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직결심판의 심리와 재판은 재판이기 때문에 공개된 법정에서 행하게 되되 경찰관서나 해양경찰관서 이외 장소에서 하도록 돼 있지요. 하지만 그리고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개정 없이 하지만 개정 없이 피고인의 진술서와 사조의 서류 또는 증거물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는데, 구류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구류에 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한편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가 없게 되는데, 불출석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서 법원이 불출석 심판을 허가한 때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직결 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는 그렇지만 구류에 처하는 경우에는 출석 없이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판사는 재판을 하면서 직결심판하면서 피고사건 내용과 283조에 규정된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정하는 증거, 법정에 있는 증거에 한해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주로 법정에 출석하고 있는 교통 위반 사범을 단속했을 때 이의신청을 하면, 범칙금을 교부하고 그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면 직결심판으로 오게 되는데, 그 경우에 단속한 경찰관이 보통 제정 증인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제정하는 증거에 한해서 적당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요. 자백만 가지고도 직결심판에서는 증거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어서 자백의 보강 법칙이 배제가 되고, 또 전문 법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피의자 신문조서, 경찰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나 진술서의 증거 능력도 인정이 되어서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그런 특칙이 적용이 됩니다. 이와 같은 심리를 거쳐서 직결심판이 선고되면 어떤 효력을 갖게 되느냐를 보게 되는데요. 직결심판으로 유죄를 선고하게 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를 선고하게 될 텐데요. 범죄 사실과 적용 법조를 명시하고 7일 내에 정식 재판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한편 약식 사건에서는 무죄 면소 공소기각을 할 수 없다고 저희가 그 비교표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 경우에는 공판 절차에 회부해야 되겠죠. 직결심판 절차에서는 공판 절차에 회부하는 것이 아니고 직결심판 절차 내에서 바로 무죄 면소 공소기각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직결심판도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경과한다든지 정식재판 청구권을 포기한다든지 정식재판 청구권을 취하한다든지 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즉 기판력이 인정이 되는 것이죠. 정식재판 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도 역시 기판력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직결심판 절차에서 구류형을 선고유예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됐던 사건이 있는데요. 93.5 1 판결에서 보시면요, 구류형을 직결심판에서 할 수 있는데 선고유예를 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었죠. 그런데 선고유예라는 것은 판시상 2에서 보시는 것처럼, 또 형법 총론에서 저희가 배웠고 형법 59조 1항에 있지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때 집행유예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구류형은 선고유예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결심판 절차에서도 구류형의 선고유예를 할 수 없고, 이와 같이 법령에 위반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비상상고가 허용이 되는, 비상상고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앞서 비상상고를 보면서 봤던 이론들이 여기 적용이 되겠죠. 한편 아래 판결에서는 2012도 6612호 판결에서는 경범죄 처벌법상 범칙금 제도에 의의, 그리고 그 범칙금을 납부하게 되면 확정 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이 되게 되는데, 그 범칙금을 납부한
위반 사실, 범칙 사실과 새로 기소가 되는 공소사실 중에 공소사실에 대해서 두 사실 간의 범칙 행위 위반 사실이 되겠죠. 범칙 위반 사실, 범칙 사실.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면 역시 이번 공소사실에도 기판력이 미치기 때문에 면소 판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동일성 인정되면 그렇다는 거죠. 동일성 인정되지 않으면 기판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별도 면소할 것이 아니고 별도로 판결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2012도 6612호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경범죄 처벌법 위반 사실로 범칙금을 납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일시 장소에 있었던 그 행위를 가지고 경범죄 위반 범죄 사실은 음주 소란이었는데, 이 사건 공소 사실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흉기, 휴대, 상해가 문제가 되었던 그런 사안이죠. 그래서 판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단 경범죄 처벌법상 범칙금을 납부하게 되면 당의 범칙행위 자체는 물론이고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한정해서 범칙금 납부에 효력이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 기판력이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냐의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범칙 행위의 동일성을 벗어난 형사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서 확정 판결에 준하는 기판력 내지 일사부재의 효력을 인정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 소란의 범칙 행위로 범칙금을 납부했는데, 흉기, 휴대, 협박 행위로 공소가 제기된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안에서 일시와 장소도 동일하지만 범칙금 납부한 범칙 행위와 이 사건 공소 사실은 형사범죄 사실로서 기본적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 사실에는 미치지 않는다라고 했던 그런 판결이 되겠습니다. 네, 그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이런 경우에도 작동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유념해서 봐놔야 되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경범죄 처벌법상 범칙금 제도가 왜 있는지, 그리고 경찰서장이 범칙 행위에 대해서 통고 처분을 했는데 통고 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 기간이 아직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원칙적으로 즉결 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아직 범칙금을 납부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납부하면 그것으로 끝나니까요. 그런 경우 검사도 아직 납부 기간이 지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었던 판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선고된 2017도 13,409호 판결인데요. 범칙금의 의의를 설명을 한 다음에 1.2에서 보시는 것처럼 범칙금 납부를 하게 되면 범칙자에게 더 이상 즉결심판이나 재판을 받지 않으리라는 그런 기대나 지위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절차적 지위를 그런 보장하기 위해서 통고 처분을 한 다음에 그 통고 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 기간까지는 경찰서장이 따로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기소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와 같은 기소를 한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서 무효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소를 기각해야 되는 사안이 이번에 문제가 됐던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즉결심판에 대해서도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요. 정식재판 청구의 절차는 즉결심판 선고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서장에게 제출하게 되죠. 그러면 경찰서장이 판사에게 정식재판이 청구된 것을 알리기 위해서 지체 없이 송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보는 2017모 3458호 결정에서는, 그렇죠? 2017모 3458호 결정에서는 정식재판 청구를 하면서 피고인이 이름은 기재가 돼 있는데, 그리고 서명도 돼 있습니다. 그 경우에 이름과 서명만 있는 경우에 정식재판 청구가 적법한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장이나 지장을 찍도록 그 규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 경우에도 과연 인장이나 지장이 없는 상태에서 이름과 서명만 있는 경우가 정식재판 청구가
적법한지가 문제가 됐죠. 그 당시 시행되던 법률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고 처분까지 받고 직결 심판을 받아서 정식 재판 청구를 했는데 문제는 이와 같은 거죠. 피고인의 자필로 보이는 이름은 기재가 되어 있고 서명도 되어 있지만 인장이나 지장이 없었던 사안이죠. 근데 그 당시 시행되던 법률에 의하면 정식 재판 청구 인용 결정에 대해서 면소 판결을 원심히 했는데 직결 심판이 확정되면 물론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정식 재판 청구가 부적법한 것인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고 그 당시 법률에 의하면 돼 있죠. 그래서 공무원 아닌 자에 대해서는 작성하는 서류, 정식 재판 청구서도 여기 들어간다는 것이죠. 기명, 이름은 있는데 날인이 없기 때문에 결국 날인이나 지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없기 때문에 부적법한 정식재판 청구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공무원이 작성하는 문서의 서류에 대해서는 그 당시부터 이미 서명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렇게 서명과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작성하는 서류에 대해서 그런 차이를 둘 필요가 있겠느냐. 한편 서명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 요즘에 비추어서 서명으로도 날인이나 지장의 가름에서 효과를 인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관점에서 정식재판 청구가 적법하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판시했던 사안이죠. 그리고 개정된 법률에서는 형사소송법에서는 본인 확인 방법으로 날인 외에 기명 날인 외에 서명도 이미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법의 취지를 고려해서도 허용이 된다. 적법한 정식재판 청구가 되겠다라고 판시했던 사안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경찰서장은 직결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거나 면소 또는 공소기각이 선고된 경우에는 역시 7일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직결심판을 경찰서장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와 같이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면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검사의 승인을 얻어서 정식재판 청구서를 판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요. 한편 당사자 이외의 상소권자나 일부 상소가 허용되는지 재소자에 대한 특칙이 구금된 사람 같은 경우에 상소권 회복 청구에 관한 규정들 또는 상소 포기 취하에 관한 규정들, 정식재판 청구와 취하 기각 결정, 정식재판 청구의 취하 기각 결정 같은 것을 저희가 공부한 적이 있는데 그런 규정들이 직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또는 포기 취하에도 그대로 준용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관련된 규정들이 정식재판에 대한 직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에도 그대로 준용이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정식재판 청구를 받게 되면 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 청구서를 첨부한 사건 기록과 증거물을 판사가 송부를 하게 되고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검찰에 이를 송부해서 검찰이 관할법원에 송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식재판을 정식재판을 관할하는 법원과 직결심판을 관할하는 판사가 다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이죠. 아래 판례는 법원이 경찰서장의 직결심판 청구를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관할 경찰서장은 사건을 지방검찰청으로 송치를 하게 되죠. 위에서 본 이 법리에 따라서 정식재판 청구가 기각이 되면 위에서 보셨죠?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이 선고된 경우 7일 내에 정식재판 청구할 수 있고요. 정식재판마저 기각이 되면 직결심판 청구가 기각이 되면 죄송합니다. 위의 법리가 아니고 앞에서 봤던 법리. 직결심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구나 해서 통상의 사건으로 검사에게 송치를 하게 되죠. 그럼 검사가 그 송치된 사건을 보고 기소할지 불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검사가 오해를 한 거죠. 어떻게 오해했냐면 직결심판은 내려졌고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가 있었구나 라고 오인을 해서 사건 기록을 그대로 법원에 송부한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결심판이 내려진 줄 알고 그대로 송부했기 때문에 공소장에 의한 공소제기가 없었던 그런 사안이죠. 이에 대해서 대법원 2003도 2735 판결은 공소제기라는
그 요식행위로서의 공소장을 통한 요식행위로서의 공소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아예 공소제기로서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판시한 사안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판이 열리고 그 과정에서 비로소 약식 공소장이 제출이 됐다 그러면 그 약식 공소장이 제시된 때로부터 적법한 공소제기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있을지언정 그 전에 사건 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것만 가지고는 공소제기로서의 효력이 없다 이렇게 판시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공판기일이 열린 이후에야 비로소 약식 명령에 의한 공소장이 제출이 됐던 사안이고요. 그에 대해서 재판을 계속했다면 약식 명령 청구에 대해서 공판 절차에 회부한 거랑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라는 판시를 그렇게 한 사안이 되겠죠. 그리고 원심에서 본 것처럼 그대로 기록을 송부한 것만 가지고는 공소제기 효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그런 판시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정식 재판 청구가 있으면 공판 절차에 의해서 이제 다시 또 심판을 하게 되죠. 정식 재판 청구가 적법하면 공판 절차에 의해서 심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곡선 변호인 선정을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가 됐던 사안이 96도 3059호 판결이고요. 정식 재판에 의해서 청구에 의해서 공판 절차가 열린다면 국선 변호인 선정에 관해서도 통상의 규정이 적용이 되고 만 70세가 넘은 피고인이라면 필요적 국선 사건이기 때문에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줘야 한다는 판시 내용이 96도 305 판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즉결 심판을 했는데 피고인만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게 되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98도 2550 판결을 봐도 그런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결 심판에 관한 절차법 19조에 의하면 형사소송법 457조의 이 규정을 준용해서 즉결 심판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즉결심판은 정식재판 청구를 해서 판결이 있게 되면 즉결심판의 효력은 상실이 되겠죠. 약식명령의 경우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특별 절차로서 즉결심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약식 절차와 비교해 가면서 익혀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